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정한 원인과 또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특별 기획 시간입니다. 저는 유일한이고요. 자, 오늘 마지막 3부의 마지막인데 자, 변함없이 월요일에 이어서 경북대학교 로스쿨의 이상훈 교수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참 다이나믹 코리아인데 어제 오후 2시에 그 대법원에서 그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뭐 주요 채널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좀 평가를 짧게 해주신다면요. 예, 어저께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분이 뇌물죄에 해당한다 판시한 게 일단 눈에 띄었는데요. 네.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우리 방송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제 형사 판결이라는 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피해 보신 주주한테는 사실은 10원 한 장 돌아가는 거랑 관련이 없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형사 판결이면 그게 불법이 확정되면 민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죄명 자체가 뇌물죄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주주의 부를 편취한다 이런 M&A 할 때 보통 뇌물죄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뇌물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논하는 주주의 권리 보호에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판결이었다. 그래서 몇 명 형사처벌을 하는 걸로 끝낼 게 아니고 차제에 시스템적으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 여전히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교수님 말씀이 그렇구나 이렇게 끄덕끄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왜 중요한지 이 시간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교수님이 그 상법 조문 하나 띄워놓고 이제 크게 읽어주시면서 마무리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법 382조의 3, 이게 이사의 충실 의무, 선관 의무를 규정한 거의 유일한 법인데요. 자,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이 시간에서 주장하는 바, 지향하는 바는 지향이죠.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이사가 맡은 바 의무를 다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감히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교수님 있잖아요. 지금의 어떤 그 382조의 사망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판사님들이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편취해도 가져가도 속된 말로 발라먹어도 판례상 선관음으로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선을 딱 긋고 있어요. 여러 가지 판례를 우리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죠. 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주 보호 의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쌍방대리 형태로 진행해도 아무 견제 수단이 없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주주 의무, 보호 의무가 없다 보니까 주주의 지분율을 편취한다든지 규정만 위배되지 않으면 그런 각종 M&A라든지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런 거래 단계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또 작동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쌍방대리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둘 중에는 결국 주주 보호 의무가 인정이 되면 쌍방대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보호 의무가 없다 그러면 쌍방대리 아니라 뭘 해도 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핵심은 결국 주주 보호 의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도 그랬고 제가 좀 늘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가 이 시장 가치, 시장 가격, 시가라는 것을 맹신하고 시가 중심으로 모든 자본 거래 이런 것들의 그 가격을 정하는 게 문제라는 말씀도 우리 교수님이 참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반가움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막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가를 맹신하는 게 이제 문제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쌍방대리, 우리 계열사 간의 거래는 다 총수가 양쪽을 다 조율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조본, 미래전략실 이런 데서 저런 걸 하게 되니까. 총수가 뽑은 이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라는 거는 예를 들면 총수 지분율이 30% 나오게 맞춰라 그러면 사실 맞출 수 있거든요. 저게 실무적으로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대리 구조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그런 조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념 자체로 시가라는 거는 주식의 가격이지 기업 전체의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괴리,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으면 n분의 1에 미달한다. 그래서 저게 우리나라처럼 특히 일반 주주가 보호되지 않으면 저 괴리가 커집니다. 그걸 이제 그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같지는 않다. 그다음 세 번째 또 이것도 큰 이유인데 지배주주가 그 M&A를 하면 판례에서 주로 일반 주주의 권리 주장을 막는 이유로 얘기하는 게 당신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 반대표 행사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걸로 견제하면 되느냐 이런 논리를 많이 펴는데 이때 적용되는 가격이 또 시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시가로 던지고 나간다고 그러면 사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반대주가 나가면 나갈수록 더 이득을 보는 그래서 견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그 시가로 하는 거 시가 맹신의 문제가 저렇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송 같은 거 이제 보다 보면 합병에 반대하면 주식매수 청구 행사해. 그럼 되잖아. 그게 무슨 큰 구제 수단인 것처럼 사실 얘기를 하는데 그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 자체가 아주 그 할인된 시장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시가 맹신주의, 시가 지상주의 이것이 갖는 큰 세 가지 함정, 문제점 우리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쌍방대리 얘기를 이제 참 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사실상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사실은 이제 대기업이 다 이제 계열사가 서로가 이렇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계열사 간 합병 문제라든가 분할할 때 주주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그 일반 주주와 지배 주주의 이해 상충 문제를 지배 주주가 선임한 이사 혼자서 양쪽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 문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가 이렇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이제 일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쌍방대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좀 이게 해소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주주 보호 의무 두 가지가 사실 연결돼 있는데 일단 주주 보호 의무부터 말씀드리면 주주 보호. 아까 그 주주를 보호할 의무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법에서는 이 권리와 의무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인정된다는 얘기는 주주에게 권리가 인정된다 그런 말이 되고요. 그러면 주주가 앞으로는 자신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 민사소송을 통해서 시정을 하고 뭐 가처분을 한다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판결을 나고 해도 주주한테 뭐가 권리가 있는 건 지금 아니거든요. 뭐 10원 한 장 돌아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찾을 수 있는 권리가. 그게 보호 의무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주주에게 소송할 권리를 인정한다. 민사소송. 민사소송. 그게 큰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나름대로 이제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미리 손해 염려가 있으면 가처분이라든지 절차를 중단할 절차상으로. 자, 아까 또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쌍방대리 구조가 이제 불법이 된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열사 양쪽을 총수와 총수 특수 관계인들이 쌍방을 다 조율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 주주하고 지배 주주하고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해상충을 해소하지 않고 진행한다. 그럼 그 자체가 위법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가처분에 의한 중단 사유가 된다든지 선관의무 위반으로 소송이 가능해진다든지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절차가 제가 생각해 보면 절차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요 자본거래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 그 판례라든가 사례를 들었던 합병 비율을 정한다든가 뭐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시가대로 이제 뭐 그때 딱 정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래가 다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1개월, 6개월 지나서 그게 잘 됐니, 잘못됐니 뭐 이걸 따지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과정상에서 이 쌍방대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가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쌍방대리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예, 그러니까 사실 쉽습니다. 우리 그 쌍방대리 한다는 말은 소송할 때 네. 소송 쌍방을 변호사가 대리하면 안 돼. 그게 이제 제일 쉬운 이해인데요. 그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회사법적으로 민법에 있는 조문인데 회사법적으로 받아낸 게 충분히 관련 내용을 공개를 하고 거래 내용이 공정해야 되고 이해 당사자인 사람은 빼고 의결하도록 이런 게 우리 조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리로 한다 그러면 지배주주하고 일반주주하고 이해가 충돌한다. 그럼 일반주주한테 관련 내용을 왜 합병 날짜를 한 달치 주가를 왜 요구간으로 정하는지 그리고 합병을 하는 이유라든지 그 구조본에서 평가한 가치 평가 내용은 뭔지 또는 뭐 총수가 선임한 이사 말고 일반 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하고 협상을 시킨다 이런 게 필요하게 되겠죠.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은 일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서 지배 주주를 좀 견제하는 게 옳다. 예. 쌍방대리의 문제 해소하는 거다. 이렇게 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런 얘기하면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좋겠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뭐 경영권 간섭이 지나치다. 예. 경영하는 사람들의 그 판단, 재량권 이거를 또 이제 저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결국 회사의 어떤 경영 효율성을 좀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도 하거든요. 예. 어떻게 좀 이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게 조금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서로 공통인 사항에 대해서 지배주주의 경영권, 경영 재량 그거를 제약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서로 이해가 충돌할 때. 그러니까 그 뭐 유태인 뭐 격언이라고 저도 들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과 하나를 네. 둘이서 나눠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사람은 자르고 한 사람은 고르는 거다. 둘 중에. 그러니까 그거는 안 그러면 둘 다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가 먹을 걸 크게 자르지 크게 않겠어요? 자르겠죠. 예. 예. 근데 상대방이 고른다 그러면 자를 때 되게 신중하게 좀 더 되겠죠. 그래서 그 이해상충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합병 주주총회를 생각해 보면 계열사 간 합병의 주총이라는 거는 지배주주가 제안한 합병 가격, 주식의 교환 가격을 일반 주주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실질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배주주가 들어가서 자기가 계열사 다 동원해서 들어가서 가결시켜서 힘으로 밀어붙인다. 네. 그거는 당신 주식을 내가 얼마에 뺏어갈게라고 그냥 가서 결정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넌센스인 거죠.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쌍방대리가 되겠습니다. 자, 회사가 뭐 시너지를 위해서 밖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겠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아니고 예. 계열사 간 합병에 있어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때 예. 이럴 때 이제 쌍방대리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좀 신문지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어떤 논란 중에 하나가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너무 또 이렇게 미국식 뭐 주주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사실은 주주자본주의 때문에 지난번 10년 전에 금융위기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그러지 말고 기업이 뭐 근로자라든가 지역사회까지도 같이 이 관계자들을 두루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이해관계자주의라고 저도 학회나 얘기를 해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좀 잘못된 논리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의 n분의 1을 뺏어가는 거 그걸 좀 막자는 게 논지인데 거기에 근로자나 지역사회 얘기할 계제가 아니다. 예, 그건 좀 전혀 별개. 조금 다른 영역이다. 예, 다른 영역이고요. 그 근로자보호는 노사관계나 노동법의 문제고 지금 주주 간의 이해상충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땐 좀 이 M&A나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좀 더 검토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조금 뭐 물타기 의도적인 네. 좀 관계 없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완전히 좀 다른 영역의 것이다. 탈맥락적이다. 예. 좀 일종의 뭐 동문서답격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예, 있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외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랑은 문제 의식이나 상황이 다른데 외국 얘기를 다소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외국엔 조금 그런 왜냐하면 거긴 분산 소유 구조고 하다 보니까 네. 논의 맥락이 좀 우리랑 많이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히 또 이제 자주 듣는 얘기가 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차이점을 막 이제 거론하면서 예. 지배주주는 뭐 대를 이어서 이제 경영을 하는 주주고 일반주주는
단기적으로 매매하면서 차익을 노리는 그런 주주 아니냐. 이 둘을 똑같이 대접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비판. 예. 그것도 많이들 하시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도 조금 옳지 않다. 저도 이 얘기 들으면 좀 이렇게 답답해요. 예. 어떻게 이걸 답해야 되지? 뭐 이렇게 반박해야지. 지배주주가 장기 주주고 혼자 고생하는데 일반 주주는 뭐 회사 위하는 마음도 없는데 뭘 권리를 주장하냐 그건데 그 지배주주가 고생하고 뭐 하는 거는 충분히 맞고요. 근데 그거는 스스로 임원이 되는 형태로 또는 자기 가족이라든지 회사 또 경영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걸 이제 우리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회사를 통해서 또는 시장에서 보상을 받는 거고요. 그거를 이유로 해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법적인 n분의 1을 뺏어가도 좋다. 그건 전혀 별개다. 네. 예, 그 법적인 n분의 1은 지켜줘야 되고 설령 이 단기로 매매하는 주주라고 해서 그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 이거는 주식회사의 근본을 부정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배주주는 이미 그 n분의 1 자본 거래가 아니더라도 예. 이미 충분히 많은 거를 좀 누리고 있다. 누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배주로서의 그런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 듣다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어렵게 들을 수도 있지만 뭐 당연히 그런 거다. 공정하게 배분해야지. 주주의 이익을 기업 가치에 합당하게 배분해야지, 나눠야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왜 이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정착이 안 되는 건지.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좀 M&A라든지 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어떤 식으로 n분의 1이 뺏기는지 거기에 대한 조금 뭐 고민이라고 그럴까 연구가 아직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인식이 확산이 되고 문제의식 공감이 되면 이건 좀 고쳐져야 된다는데 그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판례를 몇 개 봤잖아요. 그런 이제 판례들을 보면은 맨 처음에 나왔던 그 382조 이거를 근거로 해서 법인 계좌에만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뭐 주주의 일반 주주들의 뭐 손해가 났더라도 문제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판례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해결되면 현실적으로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건지요? 예, 그 법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많이 가져가도 괜찮다. 이런 함의는 규정만 지키면 그거는 이제 2009년도에 에버랜드 대법원 판결에서 변호사들이 주장을 하고 그게 채택이 되면서 아주 본격화되고 그 이후에 거의 이게 모든 거래 그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바뀌면 법례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바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10년 전에 그렇게 대법관 11분이 전부 전원일치로 뭐 유무죄는 갈렸지만 전원일치로 주주는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할 의무가 없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판례도 문제고 법을 바꾸더라도 미국하고 비교해 미국 보면 판례가 이렇게 손바닥에 들여다보듯이 하는 면이 있는데 우리는 조금 우리도 회사법 전담부라든지 기업 거래 실무에 정통한 그런 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한다 이런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미국 얘기 이제 하신 그 와중에 하신 김에 자 미국 자본주의가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호황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떤 자본주의를 완전히 뭐 선도하고 있는데. 자, 미국도 원래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주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판례를 어떤 의미 있는지 우리나라 비교해서 우리 교수님이 한번 짤막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막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게 1983년도예요. 83년도. 와인버거 대 UOP라는 판결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클래식 중에 클래식 뭐 음악으로 치면 저는 그 베토벤급이다 이렇게 보는 아주 그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판결인데요. 기본적으로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주주간 이해상충이 있을 때 쌍방대리 해소하고 진행해라. 안 하면 쌍방대리 형태로 하면 시가도 못 믿는다. 시가보다 못 믿는다. 프리미엄을 50% 더 준 사안이거든요. 시가가 14불인데
주당 7불 가산해서 21불 줬는데도 그것도 쌍방대리였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사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려보면요. 예, 그 지배주주가 그 51%인 지배주주하고 자회사하고 합병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장 주가보다 여기 자막 보시면 네. 그래서 세 번째 중 보시면 지배주주가 51%인데 공정성 위반했다. 근데 이유는 원래 주당 24불이 적정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구조본이나 미전실에서 이게 판단해 보니까 이게 적정 가치 24불이었습니다. 근데 자회사한테는 그 얘기를 싹 안 하고 21불에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회사에서는 시가가 14불인데 프리미엄 50%니까 좋네 하고 받은 거죠. 오케이. 자회사의 일반 주주들도 그 일반 주주가 받은 박수를 쳤고 박수 친 거죠. 이렇게 많이 줘? 했죠. 그래서 지배주주 빼고 상방대리 해소 차원에서 일반 주주끼리만 모여서 표결도 했습니다. 통과했고. 그것도 통과됐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누가 주주 중에 한 명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그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24불이 꼭 맞다 이런 의미라기보단 24불이 적정하다고 당신이 생각한다는 얘기를 왜 안 했냐. 감췄다 정보 제공을. 그걸 했으면 사회이사나 일반 주주를 위한 이사들이나 일반 주주들이 거래가 달리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런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판결 보니까 이 쌍방대리 구조에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습니다.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판결에 좀 전에 그 영어 자막 나왔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 말이나 where one stands on both sides of a transaction. 그러니까 양쪽 합병의 양 당사자를 한 사람이 지배했다. 우리 말로 하면 저게 이제 저는 쌍방대리를 지적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게 핵심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50%나 줬는데도 그 절차상에서 정보 제공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쌍방대리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쌍방대리 해소 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접근하면 될까요? 그것도 자막을 한번 보시죠. 그게 저 와인버거 판결에서 나온 거를 뭐 여러 가지 그 판결은 하나하나가 다 논문이 여러 개 붙을 정도로 아주 그 중요한 판결인데 제가 핵심을 3개만 제 나름 뽑아보면 저 3가지입니다. 우리로 치면 구조본이 가치 평가한 거를 자회사한테 왜 공개 안 했느냐. 왜냐하면 자회사의 비용으로 자회사 정보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거는 일반 주주하고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가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자회사 이사회에. 우리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냥 배제 정도가 아니라 다 양쪽이 다 같은 사람들이 하는 상황. 그다음에 일반 주주 대표의 협상이 없었다. 우리도 저 와인바고 판결에서 시사점이라고 그럴까요? 쌍방대리를 어떻게 해소하면 되겠는지에 대해서 많은 그 지침을 주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회 시리즈 마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국민연금 표를 보면서 이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상장사 자기 자본이 이제 1650조입니다. 50조.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논의드린 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돼 가지고 지금 PBR이 0.9, 0.8인데요. 이게 이제 과연 1.5로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무려 743조 원이나 증가하는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에 대한 어떤 고민과 어떤 그 해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규모가 120조 원이에요. 120조 원. 과연 저게 어떤 운명이 처할지. 작년에 마이너스 17% 손실 났거든요. 자, 이게 PBR이 다시 1.5가 되면 저기서만 80조 원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국민연금 가입자 2,230만 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글쎄요, 우리 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확립이 되면 국민연금의 재산 가치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그 노후 재산이 좀 더 잘 보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자. 지금 당장 더 이상 재차할 수 없다. 이런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로스쿨 이상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